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진행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총 3번 실시되며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MBC와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 직전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5% 이상의 정당입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후보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오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토론은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또 한미 FTA 국회 비준, 그리고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의제는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요, 각 후보자가 먼저 기조연설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법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1분씩이고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이 발휘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보아온 고소영과 강부자로 대변되는 부자 내각, 그리고 특정 집단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사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큰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나라당은 지금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회 권력까지 몰아준다면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일당 독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국정을 바탕으로 몰았던 통합민주당이 견제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 그리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기치로 내건 저희 자유선진당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김석수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문국현 후보가 이 대표로 있는 정당이 바로 저희 창조한국당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정당 투표하실 때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번에 2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경부대우나 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을 아예 중소기업당 또는 중소상공인의 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유일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부대우나 저지는 저희 당이 사람과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당이기 때문에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국민 뜻을 받들어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봐주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입니다. 네, 계속해서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안보는 산소이고 또 경제는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피가 잘 돌려면은 산소가 잘 공급돼야 하는데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은 경제가 탈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근래에 보니까 북한이 개성에서 사람을 내보내고 또 미사일 시험을 하고 또 뭐 잿더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것도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잘 유지를 하고 또 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한반도의 안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우리는 이 서민의 안정을 위한 그러한 데 대해서 폭넓은 토론을 갖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1분간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예, 21세기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화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로 정권을 출범시켰고 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를 되살려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치적 통합 그리고 교육의 100년 대계 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정권의 이양 과정에서 그리고 국정의 정상화와 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의욕을 보이는 과정에서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실수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처럼 국민과의 신뢰를 배반하고 또 아마추어리즘으로 국정을 농단하면서 무능하게 낡은 이념이나 정치적 계산에 치우쳐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실용에 기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여당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의 기조연설 듣도록 하죠. 예,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상아탑이 이제 우골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골탑이 아니라 학생들이 피를 팔고 또 인체실험 대상이 돼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의료, 주거, 지금 민영화 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전부 민영화돼서 우리의 공공성이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본 조건인 복지체계가 전반적인 후퇴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은 지금 총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공천, 불복탈당, 급조정당,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정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세우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규칙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모든 후보자에게 1분씩 6번의 발언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1분이 좀 짧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에 최대 2분까지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2번 발언 기회를 쓰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무대를 보시면 각 후보자의 성명과 자녀 발언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또 사회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라든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포용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하는 견해와 상호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하는 견해가 있지요. 각 정당의 남북관계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대결 구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화해협력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사는 이 상생 구도로 가야 합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지금 평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 버릇 고치고 내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싸움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집사람을 또 내 남편을 이겨서 뭐하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큰 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칼로 물베기가 됩니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문제도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3자에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지금 고부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통합민주당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명순 후보께서. 네, 지금 그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될 그 주인은 우리 한국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또 한미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그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일본,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관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의 경제 협력도 하고 또 이걸 거쳐서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고 이 문제는 육자회담에서 관련된 나라들 간에 이제 합의가 돼서 해온 겁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이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상대방의 그 예견성을 주고 또 일관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그 위협 인식을 낮추고 위협 인식을 낮춤으로써 거기에서 서로 협력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안보가 강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더 이상 쓰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 안보를 잘 단단히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경제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인수기간 거치면서 지금 한 3개월이 넘어갔는데 지금 그동안에 관련국들하고 다 협의가 돼 있는 것을 갑자기 바꾸어서 핵을 먼저 포기해라 그러면 다른 거 하겠다. 이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이런 나라들하고 합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족구나함으로 해서 이것을 안보 환경을 개선시키는 걸 막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예견성이 떨어지고 또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외국에 있는 CEO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춤거리게 됩니다. 예, 이것은 저는 네, 반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정 후보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면을 매우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남과 북 혹은 북과 미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임인데요. 자동차 두 대가 이제 마주 달려서 비겁자가 이제 피하면 지는 이런 게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포기해야만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일관된 그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북아 전략 문제에서 전체적인 그 동북아 평화의 문제나 안보 체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남북의 문제라든가 이걸 퍼주기를 했다든가 이런 그 좁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현재 같은 이런 국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 자유선진당 견해부터 듣고 한나라당 답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원칙과 기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정권에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대북 관계의 원칙과 기준은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와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퍼주기라든지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그런 대북 정책이 아니라 정말 발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실질적으로 햇볕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전략적인 상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고 북한이 투명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네, 주십시오. 먼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적 상호 공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긴장의 요인이 되는 위협 요소를 제거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절대 대결 구도가 아니고 포용 정책의 원류도 원래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포용과 이 상호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상호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그리고 노벨상 수상에 집착한 나머지 이 상호주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할 때마다 그러면 전쟁이라도 하란 말이냐라는 발언으로 결국 우리 한반도를 북한의 인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요번에 사안의 그 상황을 보면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개성공단의 현재의 진행형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대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안보의 위협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합참의장의 발언도 그렇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하회 협력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북 포용 정책이겠습니까?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되느냐에 지금 그 공론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마치 또 한나라당이 대결 구도를 편다는 식의 그러한 어떤 왜곡된 그런 주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순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북한을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네, 2분을 다 쓰셨습니다. 다른 분 반론 있으시면, 네. 창조 한국당의 김석수 후보부터 말씀하시고, 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후보께서 한나라당은 결코 대결 구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경부대우나 저지하고 좀 똑같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좀 있는 건 좀 있는 사실 그대로 좀 한나라당에 내놓고 국민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송민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의 육자회담 틀 내에서 이 핵 포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와 같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이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압박 정책을 펴려다가 실패한 것을 지금 부시 행정부는 포기하고 대화 정책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실패한 정책을 압박 정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사실관계는 좀 분명하게 좀 잡아주시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지금정 후보 발언을 청하셨죠? 지금 일련의 과정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대북 포용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핵 포기를 먼저 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김태형 합참의장의 문제 예방적 선제 공격 이 발언은 안 해도 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특별보건 임기 연장 표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따 인권 문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핵 확산 방지 구상, PSI나 MD 참여가 이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북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포용 정책을 하겠다. 포기만 하면 다 우리가 지원도 하고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 핵 포기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좀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석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시 행정부조차도 지금 이걸 포기한 정책입니다. 6년 동안 굉장히 그 교훈을 얻고 이제는 대화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남북 관계 문제는 미국의 이제 동북아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한중 간의 관계라든가 한일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이런 그 단편적 사안들이 뭐 별거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큰 남북 관계에 쌓아온 축적된 성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문제에 핵심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분을 쓰셨어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이번에 발언 신청하셨죠? 조금 전에 정호김 그 후보께서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요즘 북한은 미사일도 쏘고 또 한국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다시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연일 수위를 높여서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현 정권은 전혀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대응이 대북 포용 정책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송민순 후보도 함께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2, 3주 전이죠. 적십자사 마크가 뚜렷한 그 쌀 부대가 그 북한 군에게 인도되는 사진이 크게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통합민주당은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에 인수위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정오김 후보가 속해 계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민순 후보. 지금 우리가 여러 이 후보들이 상호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개성공단 같은 것만큼 상호주의가 잘 집약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고 또 개성이라는 지역이 이 서울과 평양의 그 안보 축상에 있는 요충입니다. 이 지역을 평화와 협력의 지대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이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경제협력도 잘 해나가자고 하면 될 것을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안 하겠다. 이건 누구를 위한 조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쟁의 인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잘 협력을 하고 또 남북과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과 미사일은 지난 10년간 있은 게 아니라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핵미사일 문제가 다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 정책과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고 또 북한을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 틀을 짜서 협력을 해서 관리 틀 속에 놓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발전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내가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떼서 이거 해결하면 다음 해결한다. 이것은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아주 어쩌면 게으른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합참의장 발언 같은 것도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보 당국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안보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이제 한나라당 정호김 후보 말씀하시죠. 네. 지금 먼저 핵이 북한과 미국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주적인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 문제는 북미 관계다라는 그런 언어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치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육자 공조 체제이며 미국과 주변 국가의 협조 체제 하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선제 공격에 대한 주장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국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공개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인도주의라든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처럼 적극적인 정당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퍼준다든지 일방적으로 유화로 나가는 것이 포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대응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박을 하셨는데 때로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무대응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외교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이 철저히 상호주의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철저한 상호주의와 협력하여서 움직이는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직원들이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과연 상호주의이냐 그리고 북한 상황을 잘 관리했다 하시는데 기분만 나쁘면 잿더미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한국 총선에 대해서 대운하 얘기까지 꺼내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현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나라당은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단지 의연한 자세로 원칙과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포용 규칙을 지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국제공조를 철저히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하시죠.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이 그렇게 북한 군에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군에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통합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 활동을 했던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왜 국민에게 솔직하게 그 과정과 또 그에 대한 사과와 실정의 책임을 지는 이런 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는데 이런 토론을 나와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질문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든지 시간의 제약상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큰 틀에서 대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육자 회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모두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특별 기금을 마련하도록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든지 또는 그 경제 협력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또 북한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의료 지원을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다른 NGO 또는 WHO 그 UN 산하의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함께 동원을 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대북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그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에서 북한의 최고 고위 권력자와 악수 한번 하는 것으로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현 정권이나 지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바른 눈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호경 후보는 질문을 잘 기억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창조한국당의 김석수 후보가 발언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데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한 창조한국당 정책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북한도 좀 자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싸움이 되는 것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지금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정부 간에 또 정권 간에 어떤 일종의 기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제 때를 만났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심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또 우리 요원을 철수시키고 또 NLL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대단히 민족의 어떤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번영을 대단히 해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북한 쪽에서도 좀 자제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강경 대책이 실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서 상대 버릇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용 정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대북 포용 정책에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대단히 아마추어 정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합참 의장이 국회 발언에서 비록 답변용이라고는 하지만 국회 발언은 속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 발언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외교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이 이명박 정권이 아마추어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정권이 5년 동안 내내 기싸움하다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아주 좋은 사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수교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클린턴 행정부 임기가 끝나서 그걸 하지 못하고 말았고 결국 부시 행정부 들어서서 6년 동안 북미 대결 구도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화 정착 기조로 가야 됩니다. 예, 민주노동당 지금정 후보 이어가시죠. 예, 우리나라 레드 컴플렉스가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 얘기만으로도 위축되는 기분을 느끼는데요. 남북 관계 문제나 북핵 문제는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남이 북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에 관점을 가져야지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의 어떤 군사적 전략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넘버 3에 나오는 송광호처럼 무조건 내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각각의 문제들, 인도적 지원의 문제와 북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책의 목표가 다 다른 겁니다. 남북 화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별개로 떼서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찾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나라당의 정호경 후보가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1분 동안에 답변을 하고 제 1분 나머지를 나중에 쓰기로 하겠습니다. 예. 북한군 식량이 북한군에게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지난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남북 협력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 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경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난 정부의 어떤 종북주의 내지는 굴종 정책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진보 신당에서도 이 종북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참의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레드 컴플렉스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레드 컴플렉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통일의 파트너를 만드느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느냐입니다. 예, 자유선진당 박선희 후보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정책을 같이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하겠다고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론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까지 퍼부어줬던 현금, 현물, 현곡식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밀실 정치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한 그에 대한 견제도 없었고 그리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퍼부어진 것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에게 전달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나라당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유통 검증 체계를 국제적인 공조하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UNDP, UN 발전 기획단이라든지 WHO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우리 한국만이 들어간다면 북한이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고 또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하고자 합니다.
네, 한 번의 기회는 남겨두시겠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창조한국당의 그 남북관계 또는 대북관계 정책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한미 공조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미국에다 넘겨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밀착 내지는 예속 또는 어떤 종미주의적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그 육자회담 틀에서 이루어졌던 핵폐기 문제하고 북미 수교 또는 긴장 완화 이런 조치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는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1분을 역시 남겨두셨고요. 민주노동당의 지금정 후보가 발언권 신청하셨죠. 네. 실용주의적,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문제는 핵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 경협의 문제가 동시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연계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과 교역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동의라든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동의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런 것들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나가 또 물류를 우리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유럽까지 물류를 가겠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물류의 흐름들을 차단시켜내는 이런 그 부작용을 유발하는 그래서 오히려 실용주의적이지 않은 이런 그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종북주의 문제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한 번씩의 기회가 남으셨고 송민순 후보만 2번 남았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2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제가 질문을 논평할 게 너무 많아서 1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2분으로 논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지금 안 질문을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송민순 자유선진당 후보께 박선영 후보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대북 정책에 있어서 퍼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의 인권은 아주 처참한 상태로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두만강 입구에는 아사자들의 또 얼어붙은 시체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또 국경 지역에는 어린 남학생들이 꽃제비를 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돈 몇 푼에 몸을 팔아야 하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과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펴왔다고 할 수 있는지 특히 그 송민순 후보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책임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고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탈북자들을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몽골과 같은 탈북자들의 경로에 있는 나라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죠.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발언권을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은 있지만 마지막에 해달라는 요청은 제가 지금 제가요. 마지막은 제가 보니까 네. 1분 만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다들 하여튼 1분이 남으셨고 송민순 후보만 지금 2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제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북한의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나라의 인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많은 접촉과 교류
이런 걸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우에도 많이 봤습니다. 독일도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그 대동독 정책으로 했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 접촉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건을 내고 이렇게 하면 접촉이라는 게 되지 않죠. 그런 면에서도 식량 지원도 말이죠. 이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식량 안 준다. 그럼 식량 안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입는 건 북한의 지도부나 군이 아닙니다. 무고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진정한 인권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육자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신고 때문에 상당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 회담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조건을 내려고 함으로 해서 분위기가 악화돼 가지고 육자회담 진전에 상당한 지금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대결적인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우리가 큰 집을 지키는 입장에서 좀 폭이 넓은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은 1분. 예.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남으신 분이 박선영 후보 빼고 나머지 4분이 1분씩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이었는데요. 각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 기조 이거를 정착시켜야 되는데요. 경제 협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기본 방침을 철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심천에다가 홍콩 방식의 그런 경제 특구 이거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의주라든지 남포, 원산 등에 지금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경제 특구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북 화해 정책이 제대로 꼽히기 위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 교류와 협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강경파들을 좀 강경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정반대로 강경 대결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대단히 심각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네, 지금 그 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나 핵 문제 이런 그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제네바 합의 때, 94년의 제네바 합의 때처럼 우리는 자리에 없고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청구선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이런 데 대해서도 전부 우리가 상당한 그 발언권을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보는 그 위협 인식을 줄여야 됩니다. 위협 인식을 줄여야 그 안보가 개선되고 또 그래야 그것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용을 하려면은 그러한 위협 인식을 줄이는데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통합민주당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다 포괄적으로 이끌어가서 그래서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개선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바로 피를 공급하는 산소와 피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한나라당 정호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미동맹이라든지 주변국 관계는 철저히 국가 이익에 기초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식량난이 상당히 커지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포용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지만은 그것은 국민적 동의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특히 무엇보다도 비핵화의 진전이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라는 정치 쟁점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병행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시는데 정상적인 포용 정책과 강경 대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지금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주노동당이 마치 종북당인 것처럼 이런 매도가 아주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북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남북의 인권을 증진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라크를 침략할 때도 대량 살상 무기하고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침략을 했습니다. 이라크 특별법 만들었습니다. 이란, 쿠바 전부 그렇습니다. 자기와 적대적인 국가를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인권입니다. 이 얘기를 따라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의 인권 상황 개선하는데 남북이 협력해서 우리도 네. 인권 문제 고쳐야 됩니다. 말씀 함께 다 노력하고요. 들었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권 문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이 협상 돌입 14개월 만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렇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지금 우리 측과 미국 측 모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찬성 여론이 있는 반면에 또 미국 경제로의 예속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FTA 이 국회 비준 찬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이번 토론은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이 FTA 문제는 아마 그 한나라당하고 통합민주당이 아마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한미 FTA는 그 우리의 경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우리의 경제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그 틀입니다. 특히 그 세계 최대의 그 시장인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 앞서서 우리가 선점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 능력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됐습니다. 협상 내용도 50대 50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타결되어 있는 협상의 내용의 문제보다도 그걸로 생기는 국내에서의 그 취약 분야를 어떻게 보전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피해를 받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내 보전 대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FTA를 통과시켜서 우리의 경제 영역을 확대하느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다음 한나라당 정호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한나라당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환경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국내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도 불가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동북아 FTA의 허브로 만들어서 이 선진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70%나 됩니다. 미국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 총생산이 10년간 80조 원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농수산업이라든지 제약업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의 FTA를 발판으로 해서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중국, 브라질, 러시아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비준 문제가 우리의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을 통해서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 알뜰하게 쓰시는군요. 1분이 조금 지나가면 아예 이제 2분을 쓰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맞추기가 쉬울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 지금정 후보 말씀하시죠? 예, 우리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한미 FTA를 반대해 왔습니다.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익에 충실한 반면에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업부문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그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FTA를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고요. 우리 이번 국회 비준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정치적 격동에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나 힐러리 후보가 모두 한미 FTA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우리가 먼저 화투패를 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내부적 결정 과정을 네. 좀 지켜가면서 내국의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예,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 경쟁력을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는 제고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 자유선진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난 정권 하에서 한미 FTA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됐던 것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대책 또 중장기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과 입장을 공조하고 있다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착잡한 그런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한미 FTA가 지금 상태로 추진이 된다면 농어촌이라든지 의약업계라든지 또는 방송이나 기타 서비스 업계는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또는 산업의 구조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비준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국력을 상승시키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 FTA는 우리가 선진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비준할 수밖에 없는 조약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약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에 독재 정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회성 그 땜질 어떤 보상으로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촌과 어촌이 피폐화되고 황폐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또는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보상을 해주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히 큰 우려를 낳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패를 까서 어떤 협상에서 또는 협상을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1분이 지나가면은요, 바로 2분을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송민순 후보가 발언권 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지금 무조건 이걸 비준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과 함께 국내 보전 대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 대책, 장기적 대책, 예.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농촌이나 또는 다른 피해되는 그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해서 피해를 막느냐, 또 그걸 발전을 시키느냐, 이러한 것을 하나의 보따리로 묶어서 같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 기업이나 또 농촌의 소득 안정, 또 농촌으로 투자 유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번 정부 때 지금 123조의 투융자 이러한 그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었고 또 단기적인 투자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비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미 협상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비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약점이 잡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는 건 미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은 구조 조치와 함께 한 묶음을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말씀하세요. 예, 지금 한나라당 입장을 보면 이 농업 자체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대응 방안이 30, 40대 농업 인력 확보라든가 마케팅 인력 확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판 카길이나 선키스트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카길이나 선키스트가 가능했던 것은 농업의 규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의 농업 자체는 중소농이 이제 대부분인데 중소농을 다 죽이고 대기업농을 키우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그 비현실적인 농업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민주노동당은 통합민주당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FTA에 이제 기반을 닦는 당인데 조건부 찬성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내에 상당히 많은 그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한미 FTA를 절대적으로 그 반대했던 이런 후보들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후보들을 고스란히 또 받아 안아가지고 이 민주당에 공천을 줬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무역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도 무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무역이냐, 우리 국민들을 위한 호혜와 상생이 전제된 무역이냐, 또 우리 국민과 국민 경제를 살리는 무역이냐, 이 문제인데요. 한미 FTA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자유무역 협정인데 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비준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당의 문제제기가 있으면 자유선진당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송민순 후보께서 지난 정권 하에서 그 123조를 투자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지역에 여러 부처가 중복해서 투자를 하면서 작은 마을에 100억이 한꺼번에 지원이 됐던 예를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처 간에 이해관계도 조정이 안 되었었고, 그리고 이해 집단 간의 의견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 협상부터 해놓고 그 국민 설득은 나중에 하는 이런 국민을 대단히 그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으로 그동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FTA 문제를 보아왔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미 무역 적자가 연간 1,640만 불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권을 잡았던 통합민주당은 이 수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 발언하시죠.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하고 저희 창조한국당하고 약간의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업 부분을 단순하게 어떤 보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흐름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통상 국가를 주로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관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송민순 후보께서 123조를 투용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방금 우리 박선영 후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돈을 갖다가 농촌에다가 그냥 퍼나르기만 하고 그 어떤 농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미 FTA를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국군이 융성하면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을 하자마자 농업진흥청, 다시 말하면 농업의 어떤 세계화 또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될 농업진흥청을 지금 민영화하겠다 또는 공사화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농업을 살려서 어떤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의 수출 대기업 또는 대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를 살려내고 또 수출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어민들이라든지 또는 자영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책 기조를 5년 동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서 이 한미 FTA를 저희도 애초에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비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미 FTA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정호균 후보. 네, FTA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특히 FTA의 체결로 또 그것의 그 구현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략적인 논쟁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논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FTA 협상을 체결하면서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 시장에 대한 그 지렛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쌀 10만 톤에 해당하는 5천만 불에 해당하는 쌀 시장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FTA라는 것은 그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에 기초해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노동 변호사로 그 이름을 날렸던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 손해볼 걸 알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업종이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섬유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업이라든지 제약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느냐에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대책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미 다양한 중장기 대책이 나왔고 또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 특히 이제 농업에 기반을 두신 정치인들께서 이제 많은 주장을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을 한나라당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불 보전을 하느냐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는 거는 사전에 좀 검토를 안 해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수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제약업 분야라든지 또 농업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그 중지가 필요하고 2분을 다 쓰셨습니다. 일단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발언 생각합니다. 신청을 하셨는데 송민순 후보가 많은 질문들을 받으셔서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와